아동만 보면 발기가 잘 되는데 꼭 여자친구나 아내랑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대 초반에 발기부전 약제를 먹으면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실 경우 갑자기 성관계가 일어났을 때 단단한 정도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발기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남성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에서 근무했었던 박정주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이수역 근처에 있는 강남 가대 비뇨기과에서 봉식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로 개혁을 이제 썼던 저자 중에 한 명이고요. 책을 쓰면서 많은 걸 이제 공부하고 또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요로개혁의 또 다른 저자 김윤중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똑같이 비뇨기과 트레이닝 하다가 지금 잠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강남 삼성역의 서울 리더스 비뇨기학과에서 부원장으로 공직의사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야한동영상 줄여서 아동을 많이 볼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잘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로 2020년에 한 3,400명 정도 이제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포르노 시청 빈도나 이런 것들과 발기부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자위를 자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큰 관련성이 없었지만 포르노의 특정 빈도 이상 많이 보신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발기부전이 같이 동반되어 있었다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포르노 산업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돼서 극도의 흥분을 얻도록 만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배우들이 나오고 과장된 표현들, 그 다음에 과장된 음악들, 이제 실제와 다르게 굉장히 화장이 잘 된 남자와 여성들 이런 것들이 그 영상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제된 영상을 보다가 실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포르노와 다르게 몸은 힘들고 지치고 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제 시각적으로 생각보다 자극적으로 보이기에는 불을 끄고 하는 케이스가 좀 많고 이런 이제 자극의 괴리가 발기부전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 오시는 젊은 한 20대 굉장히 극초반 환자분들 중에서도 전혀 발기부전이 있을 이유가 없는 분들인데 이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 교과서에서도 발기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심리적인 원인이고 이게 한 7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뇌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뭐 여자친구나 아내랑 할 때는 그게 안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동만 보면 발기가 잘 되는데 꼭 여자친구나 아내랑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 너무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다 보니 이게 좀 묻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막상 해보면은 소위 이제 뭐 금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긍정적인 반응을 말씀드리는 거는 부부끼리 얘기를 충분히 나눠라 이겁니다. 왜냐면은 부부끼리 같이 소위 야동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자기는 내 이런 부분이 뭔가 도움이 됐어? 아니면은 난 이런 부분이 불편했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 없이 특히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뭐 상대방을 무조건 만족시켜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그 기준이 야동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한 50분 동안 멈추지 않고 움직이던데 나는 왜 15분밖에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의학적으로 15분, 20분 정도 하시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치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과 여성과 성이 다름을 인지하고 요거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소통하고 하는 게 건전한 부부관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발기부전을 안심시킴으로써 그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서 발기부전이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심리적인 안정이 네네. 중요한 게 안서니까 이제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씨 이러면서 아이 나도 안 돼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막 금해라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심리적으로 많이 편안하고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너무 또 막 이거를 금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조금 뭐 줄이거나 아니면
너무 조금 센 영상 말고 일반적인. 좀 그나마 좀 네네. 도파민 디톡스 시킬 수 있지 않을까. WWE 앞에 있는 게 있잖아요. Don't try this at home. 이제 그거는 자극을 위해서 좀 지나치게 과장된 영상이기 때문에 포르노 영상을 실제로 재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텐트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침에 텐트라고 부르는 아침 발기가 정상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막상 실제 성관계에서 잘 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마음의 문제, 심리적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 20대 초반 굉장히 건강한 분들도 처음 성관계를 갖다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처음에 조금 실패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것이 좀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를 좀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 진료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제 환자분의 이제 성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조금 자신감을 갖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신감을 갖고 해보시라는 얘기를 꽤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처음에 막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뭐 정신을 단련해가지고 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엔 약간의 발기부전 약제, 혈관 확장제를 조금 사용해서 성공적인 성관계 경험을 갖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약 먹으면 이 나이에 20대 초반에 발기부전 약제를 먹으면 평생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성관계 경험을 갖도록 그 시도 자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전거에 보조바퀴 목적으로 조금 드린다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해를 잘 하시고 잘 따라주시고, 그 성공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오신 다음에는 그 다음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사실 젊은 분들이야 당연히 이게 심리적인 게 제일 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노화 때문에 안 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심리적인 원인 말고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기로 가는 혈관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신경도 많이 죽고 둔해지게 되기 때문에 노화 때문에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면 더더욱 이런 폐회행이 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절을 미리 좀 잘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남성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첫 성관계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드가 있을 때 절대 만취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술자리에 뻗어서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알코올은 이미 알려진 신경 반응을 차단하는 진정제에 속하는 약물이에요. 근데 발기는 신경계가 일단 흥분을 딱 해야 스파크가 튀어야 음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아무 질환이 없어서 발기 해면차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더라도 그 신경이 술 때문에 자버리고 있으면 발기를 하기 힘듭니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욕한다더니 벌써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래버리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후에 성관계도 좀 힘들어지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연인관계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경험은 본인이 인지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술 먹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런 다른 질환 때문에 발기가 안 될 수 있어서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약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남성 갱년기라고 점점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그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한번 이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은근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나서 조금 발기력이나 이런 근력이 좀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외래에서 좀 종종 계셔가지고 그런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정말 뭐 약도 안 듣고 뭐 주사도 안 듣고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수술과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이게 또 수술로 가까이 그 저희 뭐라고 하죠? 그 로보캅처럼 고추도 이렇게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버튼 누르면은 물 들어가서 쫙 발기시킬 수 있는 수술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절대로 약도 안 되고 그 절대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버튼 누르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이제 실리콘으로 말랑말랑하게 쌓여 있는데 안에 철심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환자분들의 이제
뭐 실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남성들을 위한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상담하시고 한번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발기부전 단독으로 오신 분들은 조금 적고요. 보통 뭐 조루가 동반돼 있으시다거나 이제 다른 증상 질환들이 조금 동반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말씀하신 그거예요. 뭔가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때 안 돼가지고 그 이후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특정 사건 때 이게 안 되더니 그 이후로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문제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남자로서 기능이 조금 망가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사건이 한번 일어나니까 진짜 내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20대 젊은 나이인데 경우에 따라 군대 갔다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이 나이에 벌써 발기부전이라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금 유행했던 밈 중 하나가 야인시대에 나오셨던 특정 배우분이 얘기했던 고자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진짜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료실에서 아치면 되는데 성관계마다 실패를 10번 이상 해서 내가 고자가 아닌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해드리는 거죠. 우선은 아침에 발기가 되신다는 거는 그 혈관 구조물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니까 마음 문제라서 일단은 약의 도움을 약간 받아보시고 그때 성공하신 환자분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선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단순히 이제 그 근력 운동만 하시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발기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순차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심폐 기능을 높이고 혈관 확장과 혈순환을 돕는 게 유산소 운동이라 하잖아요. 근데 발기는 결국 음경이 안에 있는 혈관 뭉치 안에 피가 몰려 들어가가지고 발기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단순 걷기처럼 저강도 운동을 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적어도 숨이 조금 차가지고 옆 사람이랑 대화가 살짝 힘들 정도로 그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 단련을 시키는 근력 운동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하체를 하는 게 정력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종종 보여요. 근데 정확한 거는 큰 근육을 사용했을 때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갔다는 연구가 있는데 그 근육량을 늘리기 제일 편한 운동 중에 하나가 하체이긴 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서 와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변을 누는 도중에 조금 끊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 골반 바닥 근육, 골반은 저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튼튼해지고 두꺼워진다면은 발기 시 혈류가 새어나는 걸 조금 방지해주고 그런 것들을 단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케겔 운동이라고 유명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책 안에 잘 소개해드렸으니까 쭉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기능은 소위 말하는 건강한 생활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호전이 잘 돼요. WHO 국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운동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주일에 150분, 2시간 반 정도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주에 2번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실 것을 이제 젊은 성인 남성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지침을 그대로 환자분들에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150분이면 하루 30분이면 주 5일, 하루 1시간이면 주 3일 정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기만을 꼭 집어서 강화시키는 운동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행위 자체는 전신 운동이잖아요. 특정 근육만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자세 때문에 자세를 잡기 위해서 전신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결국 성관계도 더 잘할 수 있고 발기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기부전 약 같은 경우는 일정 상황에서 먹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가장 유명한 약인 비아그라 때문입니다. 발기부전 약제의 대명사인 비아그라는 이제 발기부전 약제 중에서도 그 지속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는 이제 성관계 때만 복용한 약물에 속하고요. 근데 다만 그게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발기부전 약제였고 그 이후로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장기간 작용하면서 몸 안에서 오랫동안 발기 해면체를 혈관 덩어리를 확장시킬 효과를 지닌 약물이 개발되었는데 이게 타달라필이라는 성분입니다.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 같은 경우는 약효 지속 시간이 4시간가량으로 굉장히 짧아요. 근데 다만 타달라필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로 굉장히 긴 편입니다. 요즘에는 유데나필이라는 12시간 정도 지속되는 약제도 개발되어서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실 경우 굉장히 저용량이에요. 성관계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용량을 드시게 되면은 발기 해면체에 꾸준히 혈액이 공급이 되게 되면서 이제 감각이 좀 되살아난다든지 평상시에 이제 그 아침 발기라든지 이제 평상시에 갑자기 성관계가 일어났을 때 돌발 상황에서
이제 단단한 정도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외에서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조금 소변을 누시기 좀 불편하다, 이제 소변 주기가 약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혈류 공급이 좋아지는 걸로 추측을 합니다만 약간 소변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약들은 매일 먹도록 개발된 발기부전 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병통치약이나 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혈관도 사실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면 코 막힘, 얼굴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면 얼굴이 좀 빨개지거나, 경우에 따라 머리 안에 있는 혈관이 늘어날 경우 좀 두통 같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관계에 만약 지장이 있다, 막 머리가 아파서 나 성관계 못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좀 약을 바꾸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약간 좀 추가를 좀 하자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을 먹을 때 매일 요법이 있고 관계 전에 먹는 요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매일 요법은 항상 막 불끈불끈하게 막 할 정도로 고용량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용량으로 꾸준하게 깔아주는 약이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고용량 약은 한 번에 고용량으로 혈류가 가게 해서 이제 관계 직전에 이제 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약의 형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알약 형태가 있고 필름형이 있는데, 이게 또 물어보면 알약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필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필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유가 숨기려고 드시더라고요. 몰래 이제 좀 씻고 와요. 그래서 딱 붙이면은 바로 녹는 약이기 때문에 필름 약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타다라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흔히 아실 겁니다. 시알리스라는 약으로 판매되고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뭐 설명해 주셨지만 한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가는 약인데, 그래서 그거를 약간 주말 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주말 내내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딱 이 토, 일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그 비뇨기과에 오기가 조금 멈칫할 수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다들 막 약간 극적이면서 들어오거든요. 이게 왜 와도 되는지 근데 와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막 공용 화장실 가보면 명함에 막 약 이렇게 판다 이런 식으로 약간 찌라시 같이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나라에서 이제 허가된 공장이냐 아니면은 진짜 가라로 만드는 약이냐가 차이가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위생이나 그런 주변 환경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 약 하나 용량이 똑같이 N등분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ml짜리라고 해도 이제 정말 잘 공정을 시켜서 이거는 뭐 99.5, 요거는 뭐 100.5 이런 식으로 미세한 차이 있는 정도는 괜찮은데, 가라약은 이게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200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밀가루 덩어리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고용량이 몸에 들어갈 수도 있고 효과가 아예 없는 그냥 밀가루 덩어리만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값이 비싸기도 하고 그런 가라약이 되게 싸기도 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 책임을 아무도 져주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안전하게 복용하려면은 그래도 진짜 공인된 그런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복용을 하시는 거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약을 불법으로 싸게 만들고 있는데 굳이 이제 쇳가루 첨가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약 성분을 제대로 나눠지게 하는데 내 비용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만들어서 뿌릴 것인가. 왜냐면은 아무도 그 공장을 신고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국내에 있는 허가된 공장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은 바로 뉴스 뜨고 이제 징계를 받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런 징계를 할 만한 것도 없고 신고할 것도 없으니까 공장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고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런 약을 좀 피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원인은 아직 막 명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근데 크게 이제 이론상으로 나온 거는 염증이랑 호르몬 이렇게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더 젊은 연령의 환자분들이 전립선 증상을 오셔서 실제로 확인한 결과 전립선 비대가 있는 케이스가 간혹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40대 전후로 서서히 커지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이론들 바탕으로 전립선 크기를 줄이기 위한 약제가 따로 개발돼 있고요. 그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전립선에 작용하는 걸 좀 억제해서 전립선 커지는 걸 예방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좀 영향이 크다, 이 정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신기하게도 전립선 비대증이 일반적인로 말하는 그냥 건강이랑 좀 관련이 좀 커요. 그래서 뭐 비만 식단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알려진 게 총 칼로리 증가, 총 단백질 증가, 육류, 지방, 유제품, 탄수화물 증가가 뭐 잠재적으로 커진다는 보고가 있는데 종합하면은 이제 비만하게 먹으면은 그 전립선이 같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옛날이랑 다르게 근육 유지를 위해서 막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게 되는데 뭐 아직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만약 그런 분들이 수면 둘 때 좀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좀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시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건강한 식단, 과채나 뭐 토마토, 당근 이런 뭐 식물성 식품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전립선 위험도를 낮춘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식단이랑 좀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1년마다 뭐 미국의 굉장히 큰 뉴스지에서 그 의료 전문가들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이 뭐냐 이런 것들로 1년마다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근데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 게 뭐 지중해식 식단, 뭐 대쉬 식단, 마인드 식단 이런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저속노화 이런 걸로 유명해진 식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립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단이기 때문에 뭐 새해 목표로 한번 식단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지중해 대표적인 국가가 이태리인데 예, 실제로 그쪽이 이제 토마토 요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전립선이 좀 강하다 이런 얘기도 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라이코펜이나 뭐 카로틴 이런 게 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전립선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복용량이 많은 분이 그러니까 막 전립선 사이즈를 달리게 된 건 아니고 그런 증상이 조금 덜 호소했다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100% 정확하게 하려면은 사람들이 가둬놓고 토마토만 먹이고 한 사람은 토마토 안 먹여야 되는데 그거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엄밀한 연구는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이제 사례 연구 정도로 예,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음식이 뭐가 좋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둬놓고 먹여야 돼요. 이게 이제 막 네.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그 토마토는 그래도 연구된 게 네. 조금 있어서 예, 도움이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된다 이렇게 좀 보는 편이라고 예,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식 그래서 제가 식단 알려드렸으니까 실제로 저도 지구인식 식단 거의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토마토 많이 먹습니다. 일단 차이가 있는 게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사이즈가 그냥 커져가지고 오줌이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그냥 질환이고요. 근데 전립선 암은 그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안에 이제 악성인 놈이 숨어져 있어가지고 주변 세포를 변성시키고 그래서 막 뿌리를 뻗어내려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안 좋은 놈이 있는 다른 케이스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대가 암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대하다고 얘가 나중에 세포가 안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세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비대도 있고 암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비대랑 암이 생기는 약간 좀 잘 생기는 부위가 좀 다르기도 해요. 전립선을 저희가 세 부위로 나누긴 하는데 좀 그런 부위도 다른 것도 있고 정말 전립선 크긴 작으신 분들도 있어요. 암 환자분들 중에 뭐 20g, 20g이면 정상 크기인데 그 안에 조그맣게 암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전립선이 뭐 200g짜리 엄청 큰 전립선 비대를 갖고 계시는 분도 암은 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개는 아예 별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립선 암을 체크하는 게 피검사가 있어요. 근데 전립선 비대가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그게 같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향성이에요. 이제 뭐 비대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뭐 전립선 암 수치가 올랐는데 염증 반응도 없다. 이런 경우는 조금 암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 환자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립선암 점검을 조금씩 정기적으로 해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경향성을 봐야 돼서. 뭐 정말 운이 없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그냥 커져가지고 소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정말 운나. 네, 그러면 이미 사실 그 정도로 커지면은 이미 약간 전신에 커져서 안 좋을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전립선이 그 호르몬으로 많이 커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그 호르몬이 전립선에 작용해서 커지게 하는 그 작용만 조금 억제하면 돼서 그런 것들로 개발된 게 프로스테리드라는 성분이랑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썼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정상인이 한 3배 가까이 크셨던 분인데 약을 먹고 6개월 지나니까 한 2배 가까이로 쭈시고 쭉 드시니까 거의 정상치로 줄어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은 사실 그 약을 꾸준히 드심으로써 전립선 크기가 정상이 돼서 이제 크게 불평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 하나만 먹으면서 조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그만큼 호르몬의 작용이 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약을 끊으시면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치료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약 한 달 정도는 이제 유지가 가능하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호르몬 어쨌든 관련 약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안 맞으신 분들은 단순히 그냥 소변이 나오는 길을 좀 느슨하게 해서 잘 열어주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드리면서 이제 소변 주기가 원활하게 하는 거를 목적으로 쓰신 케이스가 있죠. 네, 물론 이것도 중간중간에 전립선 커지는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립선에서 피가 나거나 아니면은 그 비대해지면 소변이 안 나오게 되고 소변이 고이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요폐, 그러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 그런 걸 이제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요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변이 사실 방광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로 감염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럴 때는 약으로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술의 절대적인 적응증이라서 네네. 이런 경우는 꼭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전립선은 사실 수술하기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깎아내면 되는 거고 이제 깎아내가 뭐 꼬매거나 지지거나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방광이 망가져 버리면은 방광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립선이 그냥 그 자리에서 깔짝깔짝 움직이는 구조물이라서 간단해요. 근데 오줌보는 경우에 따라 막 500, 600까지 커지다가 쭉 누시게 되면은 150까지 사이즈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굉장히 탄력적인 고무풍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게 막 소변이 안 나오는 케이스 때문에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막 변형이 된다거나 우에 막 구멍이 뚫린다거나 망가지죠. 막 얇아지거나 이럴 경우는 나중에 후회하고 전립선 수술한다고 해도 계속 소변 불편하다고 꼭 얘기를 하세요. 안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악화되지 말라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 한두 번 더 터지면은 방광 망가지니까 일찍 받으셔라 이런 얘기고요. 또 돌도 있어요. 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 안에 돌이 진짜 타조할 만한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보니까 고이게 되는데 이제 요로결석이 방광 안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가 이제 시간이 엄청 오래돼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돌이 있어도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그 레이저로 일일이 쏴가지고 몇 시간 걸립니다. 아니면은 그거도 안 돼서 저는 예전에는 개복한 경우도 있어요. 열어가지고 꺼냈대요 그냥. 너무 커가지고 연 케이스도 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방광 한번 갈라놓으면 이게 기능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꼬매는 자리가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붓는 것도 시간이 되게 수면 계속 마렵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광 기능을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전립선을 관리하셔라 이거. 방광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방광이 소중합니다. 진짜. 꾸준히 생활습관 관리하신 분들 중에 막 정기적으로 봤는데 전립선 비대가 진행되지도 않고 소변 속도도 충분해서 이제 오줌보가 방광이 크게 부담을 안 받고 잘 보신다. 이럴 경우는 약 없이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막 호르몬 문제고 막 노화되면서 염증 반응 생기고 이래서 점점 나이 들면서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로도 막 나이가 드실수록 전립선 비대가 훨씬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전립선 오줌빨 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전립선 이완제의 경우는 전립선 뭐 크기 감소 약제를 충분히 드셨을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줄었으니까 마개 자체 누르는 압력이 약해져서 뭐 그 양 하나만 유지해도 소변 주기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소변 주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안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사실 이 전립선 약이 그 전립선 위를 이제 이완시키는 줄이는 약인데 문제가 이게 이제 사정했을 때 사정액이 그 원래 사정을 할 때 위가 막히면서 아래로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열려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는데 요게 생각보다 은근히 또 많이 오시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면은 계속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작용을 안고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의사랑 상담 없이 약을 계속 불편한 상황에서 끊어버리시게 되면은 그 사이에 방광이 망가지거든요.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마음을 돌려잡고 이제 수술을 통해서 약을 안 먹기로 하겠어. 근데 해버리면 이미 방광 망가진 상태라서 전립선이 충분히 수술되고 다 열린 상태라도 계속 소변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술을 늦게 받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으로 조절을 안 해서.
모든 운동이 사실 전립선에 좋다고 말씀드려도 좋을 정도로 운동 자체가 전립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숨이 찰 정도 운동을 하셨을 경우에 이제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전립선 비대가 25%가량 더 적게 발견돼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이제 뭐 운동선수처럼 막 숨이 넘어갈 듯이 격렬한 운동을 자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40%까지 더 적게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격렬한 운동이랑 그 중등도 운동 이거는 이제 최대 심박수 기준으로 뭐 하는 조금 어려운 공식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조금 힘들게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랑 이제 사실 별개로 전립선 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건 젊은 남성분들 많이 오는 질환인데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약간 회음부, 골반 부위 좀 불편하고 우리한 느낌 들고 그런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배에 압이 올라가는 웨이트를 너무 많이 하거나 자전거를 오래 타시는 거는 좋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대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전립선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전거가 사실 그 사이즈 피팅이라고 하는데 팔다리 길이랑 이런 걸 잘 맞춰서 타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보고도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타고 났는데 이제 엉덩이에 끊어질 듯이 아프다. 그런 경우는 자전거 사이즈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가까운 자전거점에서 가서 사이즈 조절하셔야 되고 그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거의 제주도 일주일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조금 수변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중간에 이제 자전거를 좀 타는 도중에 그게 안장이 내려가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절하니까 그 증상 사라져가지고 괜찮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케겔 운동이 또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 아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비대 환자들 중에 이제 관략근 쪽에 조절 이상이 있는 분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 변을 누다가 그 끊을 때 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 힘이 들어가는 게 골반 근육이거든요. 우선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근육이 개입되지 않도록 등을 편안하게 기대에 앉은 자세에서 한 3에서 5초간 꾹 조여주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죠? 그 다음에 3에서 5초간 편안히 휴식을 하시고 요거를 한 10번 정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가 익숙해지면은 한 번에 이제 잠그는 시간을 10초 정도로 목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능력만 되신다면은 한 30회, 40회 정도 하면서 횟수를 점점 늘려갑니다. 단 이제 근육이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조금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빠르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도 근육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니까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 하버드 의대의 케겔 운동 권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원래 수술하는 과를 굉장히 하고 싶었고 수술도 필드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이제 약간 정말 막 조그만 장기 보는 과들은 이게 너무 막 거기만 해야 되니까 좀 흥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쪽 과들, 뭐 조그만 장기 보는 과들, 이비인후과나 안과나 이런 데는 그래서 좀 배제했고, 성형외과도 이게 혈관을 잇는 게 되게 일이더라고요. 되게 미세 혈관 다 이어줘야 되는 것도 좀 안 맞아서 약간 좀 큼직큼직한 거 하는 과 하고 싶었고, 일반 분들은 그냥 남성 쪽 많이 하는 걸로 아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실제로 대학병원은 신장이나 이제 방광 암 수술 다 하는 거랑 되게 크거든요, 수술이.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미있어 보여서, 그래서 좀 큰 수술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약도 쓸 수 있는 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약으로도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좀 재미난 과여서 그래서 저는 비뇨기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바세린을 바르는 거는 그냥 보습만 하는 거라 의미는 없다 보셔야 되고 바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주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러처럼 저희 필러 이렇게 넣으면 입술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커지는 효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바세린을 주사기에 사서 주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질환명에 바셀리노마라고 바셀린 종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혈관종, 뭐 지방종 이런 것처럼 바셀린 종이라고 하는 질환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근데 이거는 사실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엄청 심각한 부작용이 납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혹을 만들고 염증 반응이 심각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피부까지 다 썩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셀린을 주입을 뭐 바른다, 뭐 건조하면
바르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런 효과는 없고요. 그 발기하는 데는. 근데 이제 다만 얘를 주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수술. 네, 대수술입니다. 제가 응급실 볼 때도 한 명 있었는데 물론 교도소 환자였죠? 교도소 맞아요. 그래서 결국 수술하고 했는데 그 사람도 참 잘 못 살렸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 환경에서는 절대 진행이 되지 않는 케이스고요. 바셀린이랑 다른 하나 유명한 게 파라피노라고 파라핀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초를 넣는 거예요. 이게 필러를 제대로 처방받는 게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야매죠. 그 소독되지 않은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넣게 되는데 그 주사가 오염돼 있어서 세균이 들어가서 다 썩어버릴 수가 있고 그거랑 별개로 바셀린이랑 파라핀 종 자체가 음영 피부 자체를 굉장히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수술한다고 해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고요. 결국은 다른 피부를 갖고 와서 뭐 붙여줘야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피부니까 감각이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후에 성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이제 주변에서 보인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싶은 그런 잘못된 짓입니다. 일단은 이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큐렛이라고 하는 수술 도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조그만 숟가락 아주 조그만 숟가락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다 긁어내는 용인데 일단은 이걸 다 긁어내야 됩니다. 안에 다 긁어내고 긁어내면 당연히 이제 피가 막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 뭐 땜일 때 피부 이렇게 살짝 빨개지는 것처럼 안 빨개지는데 얘가 빨개져야 돼요. 빨개져야지 다시 조직이 나기 때문에 계속 긁는 겁니다. 그래서 살 차올 때까지 긁거나 그래도 이제 살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뭐 허벅지나 다른데 떼가지고 이제 진짜 뭐 저희과도 뭐 성형외과랑 같이 수술 많이 하는데 이제 떼가지고 저희가 또 꺼내주고 이런 완전 대수술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누더기가 되는 거죠. 네. 절대 안 저는 진짜 누더기가 된 정말 표현 그대로 정말 운동이 그냥 누더기가 됩니다. 진짜. 사실 이게 조루에서는 쓰긴 쓰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연고 같은 걸 오히려 약간 마취 크림 같은 연고를 써서 커지는 크림은 아니잖아. 커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방 내는 것 중에 그 커지는 목적으로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 이걸 처음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바로는 이제 음경의 혈관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 있고 일시적으로 발기부전 약처럼 음경의 혈관을 좀 키우는 크림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피부에 발라서 이게 나중에 뭐 피부염이나 음경 피부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피부인데 거기에 뭔가를 발라서 나중에 피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약보다도 효과도 짧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크림이라 굳이 이거를 보습 목적이면 오케이지만 굳이 요거를 이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발기 크기에 대해서는 사는 목적이 뭐 시각적 만족감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 성기가 너무 왜소하니까 상대방한테 조금 더 채우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피부만 두꺼워져봤자 붓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벌 같은 데 쏘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뭐 붓거든요. 근데 붓는 상황이 이제 손으로 꾹 누르면은 조금 눌려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성관계 때 비슷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부분은 사실 발기 해면체 혈관 덩어리들이 있는데 걔네는 굉장히 백막이라 하는 질긴 막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서 걔네들 쪽으로 막 크림이 들어가서 늙혀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단한 핵심 코어 밖에 있는 이제 얇은 피부만 조금 붙는다는 건데 처음에 진입할 때나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 이제 막상 안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압력으로 이렇게 좀 눌려가지고 오히려 큰 차이는 결국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 그런 크림 말고도 지금 FDA에서 어쨌든 몸에 해는 없다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발기시키는 크림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마존에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후기를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건 화끈거리기만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발기약 성분이 없어요. 그냥 박하 이런 이제 화끈하게 만드는 자극하게 해서 이제 성감이랑 비슷한 유사한 느낌을 해서 어째 자극이 오니까 그 발기신경이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발기가 딱 되도록 하는 그런 원리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사실 그거를 하는 게 발기 소위 말하는 이제 성관계 내내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화끈거리는 느낌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자기 이거 성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굳이 저 같으면은 그 돈으로 그냥 딴 걸 진료를 보겠습니다. 뭐 네네. 와서 빌려보고 약 받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사실은 귀두뿐만 아니라 저희 음경 몸통까지 다 확대를 시킬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을 넣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또 귀두 같은 경우는 저희 입술이나 코에 넣는 것처럼 필러를 주로 사용을 하고, 필러는 넣는 양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커지지만은 문제는 둔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 같아요. 실제로 귀두가 굉장히 예민한 이제 장기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외부 물질이 들어가다 보면은 점점 더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귀두랑 별개로 그 몸통 커지는 것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몸통 키우는 거는 보통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해바라기 수술로 막 알려져 있던 그런, 요즘에 실리콘 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링을 넣거나, 아니면 똑같이 필러를 몸통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돼지 진피, 그러니까 돼지 피부 이식해서 하거나, 자가지방 넣는 게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고, 요거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조금 수술하시는 집도의 분이 결정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필러 자체가 이제 귀두에는 막 뭐 링을 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귀두를 발기해보면 알겠지만은 평소에는 조금 쪼그라들어 있는데 발기했으면 크기가 커지는 이제 해면체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스펀지처럼 피가 있으면 빵빵해지고 피가 빠지면 쪼그라드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필러를 조금 너무 깊숙이 넣으면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 혈관에 녹아 다 흡수돼 버리고 이제 굉장히 얕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여러 번 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이 조금 그때그때 어차피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중간중간 흡수된 부분은 더 채워놓고 이런 쪽으로 여러 번 방문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필러 자체가 다른 수술들이랑 다르게 필러를 녹이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확신에 가지고 오신 분들은 뭐 진피라든지 다른 것들을 조금 안내 드리는 편이지만은, 이제 뭔가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커진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뭐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필러를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려버리면 되니까, 그런 분들은 필러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얇은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제 파트너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괜찮은데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넓혔을 경우에 상대방의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상대방이 뭔가 지금 상대방이 별로 감각이 없다 그런다, 너무 약하다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그건 추후에 너무 아프면은 빼드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죠. 이제 남자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두 분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까 나온 거는 이제 굵기면은 요거는 길이인데, 사실은 굵기가 더 쉽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훨씬 효과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릴 수도 있고, 훨씬 더 수술 시간도 짧고, 근데 길이도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음경을 잡아당기고 있는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걸 현수인대라고 하는데, 요거를 약간 절개를 해서 끄집어내는 거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발기했을 때는 결국에는 크기는 같습니다. 왜냐면 발기를 하면은 이게 안쪽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발기 전에 크기를 한 1cm에서 3cm 정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발기 후의 길이는 사실 오히려 이게 인대가 안 잡아줘서 이게 축 처지는 쪽으로 발기가 되는 게 부작용이라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 뭐 약간 이제 성인 말고 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문응경이라고, 정말 이게 너무 꽉 잡아당겨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수문응경 교정술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해주면은 그래도 많이 튀어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이건 끊는 건 아니고, 이제 좀 단단해진 피부를 조금 절개를 해주고 얘를 빼서 다시 꿰매주는 거라, 고정하는 느낌이라 애가 조금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해볼만 해요. 근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냥 쭉 계속 처진 상태로만 있으실 수가 있어서. 근데 그것도 상황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막 소화비만 있으셨다가 쭉 있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뱃살에 가려져가지고 아래로 봤을 때 성기가 안 보이시는 케이스가 있잖아.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랑 현수인대 절제술이랑 이제 하복부 지방을 조금 재배치하는 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근데 그거는 이제 역시 해면체 자체를 건드려서 성기를 조절하는 건 아닌데, 살 때문에 이게 막상 실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런 수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체형까지 확인해보고 그건 상담을 받쳐야 돼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조금 좀 비만하다 싶으시면은
그 이제 아래 골반 쪽을 살을 눌러보면 숨겨진 게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 수술할 바에는 운동을 운동하는 게 운동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네. 비대하신 분들이 작은 느낌일 때 운동을 해서 살을 빼면 숨겨진 게 나올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근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번 하셨던 분들이라 이미 다 알고 뭐 저번에 이런 거 해봤는데 좋더라고 이러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젊은데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부끄러워하시죠. 근데 안심시켜도 돼요. 아까도 네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건 필러이고 왜냐면 필러 자체가 마취도 국소 마취 그러니까 주사바늘 몇 번 놔서 하는 마취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시간도 짧고 이거는 외래로 와서 당일날 그냥 집에 가실 수도 있고 해서 필러를 제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진피. 진피는 사실 모양은 제일 이뻐요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필러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사로 액체를 넣어서 얘가 모양을 자꾸 굳는 느낌이라면은 진피는 아예 그냥 딱딱한 피부를 넣는 거기 때문에 모양은 제일 예쁜데 진피의 가장 큰 단점은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기는 이 지점이 여성분들한테 통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딱딱딱 하면 들어갈 때. 그리고 요즘엔 거의 안 하죠. 링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자가지방이 사실 제일 좋을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배에 있는 걸 이제 넣는 거니까. 근데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요. 자가지방은 너무 길고 그리고 수술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이제 몸에 내지방이기 때문에 음경에서 다 흡수해버릴 수가 있어요. 흡수해버리면은 오래 수술해가지고 비싼 돈 내고 했는데 막상 이제 커지는 게 없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사실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기의 난 피부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이 오는 게 수포 헤르페스 때문에 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술에도 이렇게 막 주변에 수포 같은 거 피곤하면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똑같이 음경이나 이제 귀두 쪽으로 해서 수포가 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보통 헤르페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랑 조금 다르게 생긴 게 이제 곤지름인데 사마귀, 그러니까 성기 사마귀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HPV라고 하는 그 인간 유두동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피부병이라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한테는 자궁 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궤양, 그러니까 피부가 까져서 페인 느낌으로 올 수가 있는데 헤르페스 수포가 터져가지고 궤양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독이 이제 1기 매독, 완전 초기 매독은 성기 쪽에 이런 게 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전신에 발진이 있는데 이제 전신 2기 매독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셨고요. 그리고 HPV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자궁경부암이니까 남의 일이겠지 이렇게 한다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게 경우에 따라 이게 고위험 HPV랑 저위험 HPV 두 개가 있거든요. 고위험이라는 건 암을 일으키는 놈들. 결국 냅두면은 이제 그쪽 피부에 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이제 성관계를 하다가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구강성교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구강암을 일으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상태로 구강에 들어가면은 편도암이나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을 키우고 양식하는 건 사실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면은 바로 오셔야 되고 크기가 작더라도 이제 퍼지지 않고 조기에 진압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저희가 피부에서 다 나가서 원인균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뭐 연성화감이라고 되게 조금 드문 질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막 저도 외래 보다 보면은 되게 헷갈리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점이냐 사막이냐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점 갖고도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전혀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막 죄송합니다. 제가 점 가지고 괜히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곤지름일 수도 있어요. 점이 아니라. 그래서 모양을 저희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감별이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안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뭔가 의심이 되면은 순간 의심이 돼서 맞다고 하면 치료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안심하고 돌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쉽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르페스가 굉장히 흔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일단은 바이러스라고 보셔야 되고요. 바이러스가 이제 수포를 만드는 건데 흔히 알려져 있는 게 1형이랑 2형이 있고 1형은 보통 입술 쪽 헤르페스를 만들고 2형은 이제 여성분들은 질 쪽이나 외음부 쪽, 남성분들은 성기, 귀루 이런 쪽에 조금 수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꼭 입에 있다고 1형이 아니고 성기에 있다고 2형은 아닙니다.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구강성교 비율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1형이 성기에 날 수도 있고 2형이 입술에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류하느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강성교를 뭐 섹스로 볼 거냐 말 거냐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래서 요거를 뭐 1형은 뭐 성병이 아니네 2형은 성병이네 이런 거 보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요건 한번 걸리면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신경절에 이제 매복을 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는 거라 보셔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약을 먹어서 바이러스의 이런 활성도를 좀 줄이고 피부에 좀 수포 같은 거 할 때 연고 같은 거 발라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데 이제 헤르페스가 진단이 되어서 이게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임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배우자에게 헤르페스가 걸렸다는 얘기를 말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법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그 재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완치가 좀 어렵다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약을 재발할 때마다 잘 드시게 되면은 증상이 잘 조절이 돼서 상대방한테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임신 도중에 이제 헤르페스가 걸렸을 때는 아기가 있는 상태니까 뭐 약 쓰기도 힘들고 이런 상태라 가지고 뭐 아기가 그 상태로 태어나 버리면 헤르페스가 아기한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막 이것 때문에 뭐 정자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임신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이 문제라서 출산이 문제. 그 질에 있는 게 애한테 가면 애한테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애기는 뇌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근데 사실 그것도 약으로 억제하면서 출산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거 진단 됐는데 엄청 우시는 거예요. 자기는 망했다. 이거 망한 거 아니라고. 이제 인류의 절반을 다 망하게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귀찮기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할 때마다 와서 약 받고 쓰라리고 아프고 하실 수도 있는데 죽을 병은 아니고 귀찮은 병이죠. 다만 컨디션 관리를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환자분들 중에서도 막 그 출장이나 음주가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10번 20번씩 재발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재발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그런 케이스는 생활 습관의 문제든지 아니면 실제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당뇨라든지 다른 합병증이 동반돼 있든지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재발이 잦진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걸리고 평생 모른 상태로 네네.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이게 안 나오면. 일단 통계적으로는 뭐 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이제 성병의 특징상 그 병원에 안 오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시면서 하다가 자연 치유되는 케이스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안에 어떤 후유증이 남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가려진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막 100%다 확인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도에 그냥 균 같은 거 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냥 약 먹고 다 재균할 수 있는 간단한 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려하면은 빈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해보면은 한두 개는 꼭 나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사실 그것도 이제 상대균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비율로 놓고 보면은 많지만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얘가 경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후유증이 심하게 남기느냐 심하니까 아니면은 그냥 별 문제 없이 끝나는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설명드릴 때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한 번을 하냐 100번을 하냐 이게 차이가 한 번 할 때마다 걸리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한 번 한다고 꼭 다 옮기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 뭐 쉽게 생각해보면은 제가 예시로 든 게 이제 최근에 오징어 게임 2에서 러시안 룰렛 하는 거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총알 이제 6분의 1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서로 권총을 돌리다 보면은 맞을 확률이 더 올라가는 게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성병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삽입한다고 꼭 다 걸리냐 그러지는 않고 성병에 걸린 사람들이랑 자주 관계를 맺으면은 그럴 때 이제 그 확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랑 할 때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는 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돔이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방을 해서 뭐 콘돔 끼고 이제 안전한 파트너랑 얘기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고요. 뭐 콘돔을 잘못 꼈다든지 하다가 벗겨졌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는 방법이 좀 비정상적이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이제 성관계 자체가 무조건 성병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피임기구만 잘 쓰면은 많은 부분이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잠복기가 균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이제 요도의 염증을 일으키는 걸 알려진 균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ing질균이나 클라미디아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1, 2주 이내면 거의 대부분 검출이 됩니다. 소변으로 검사를 나가실 수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도 나왔던 피부 질환이 있는 이제 뭐 매독이나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있으면 피부에서 검체를 채취하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생기면 오시면 되고 증상이 없는 그런 잠복기의 시기에서는 피 검사로 검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몸에 항체가 생기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외래에서는 뭐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 3개월까지도 와서 검사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도 바로 걸리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3달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환이라도 검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균별로 잠복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검사를 하냐고 소변 검사를 하냐 피 검사를 하냐 피부 검사를 하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몇 가지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성관계 하신 게 콘돔 없이 성관계 하신 게 언제쯤 되시냐 그리고 상대방은 증상 있으시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데 이거를 막 되게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환자분의 평소 생활을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검사까지 저희가 해드려야 될지를 여쭤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 많이 보니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헤르페스 걸린 사람이랑 뭐 콘돔 없이 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안 나옵니다. 네.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저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여행 갔다 오신 분. 말 안 하려고 하죠. 네, 베트남, 태국 뭐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런 성병이 유행하는 어느 병이 유행하느냐가 이제 나라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 이제 말을 하기 되게 민망하셔서 이제 뭐 실수로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하도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이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절대 유출시키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일 사실 안전한 거는 제균 확인될 때까지는 금욕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도에 염증 일으키는 균들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생제 치료만으로 쉽게 완치가 됩니다. 일주일 먹는 약도 있고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뭐 3일 먹는 약도 있고 종류 다양한데 약 먹고 와서 검사해서 균 사라진 거 확인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관계하시는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다만 이제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완치는 안 되기 때문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피부 쪽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하시는 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HP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HPV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은 보이면 저희가 레이저로 다 지지고 태우는데 요거 암을 때까지는 금욕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근데 그런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 가지는 날 숙제일 직전에 건기름 생겨가지고 오셔서 고민하다가 콘돔에 구멍 뚫고 하라고는 말씀드렸었습니다. 너무 꼭 해야 된다면 그날에 꼭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레이저로 지진 부분은 여자 질에 안 닿게 그냥 구멍 뚫고 해봐라 이 정도는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공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야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뚫렸기 때문에 이게 옮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률이 낮았을 뿐이지 0%는 0% 아니니까. 뭐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뭐 우리가 뭐 그분을 묶어대 주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네, 뭐 그런 배란 유도제 맞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거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꼭 이세를 갖는 미션이 있는 게 아니면 피하신 게 낫습니다. 예.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감염내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엄청 무시무시한 질환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에이즈 같은 경우도 요즘에 약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가수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죽었잖아요, 에이즈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들이 잘 나와 있어서 바이러스가 억제가 되면은 사실 피임을 안 해도 전염력은 없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신에 이제 상대방도 그 에이즈인 분과 정기적으로 성관계 군 가지시는 분이 먹는 에이즈 예방약이 또 따로 있거든요. PRE 비프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일반 병원에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큰 병원에 병원급에서 이제 그런 감염내과가 에이즈 전문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처방을 해주시니까 만약에 내 파트너가 에이즈이고 성관계를 어쨌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에이즈 전문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은 증상이 없더라도 뭐 의심되는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피임이 없는 관계가 있었다면 그리고 뭐 상대방이 뭐 질염 증상이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진료를 보셔야 되고 뭐 어떻게 그런 자가 진단 키트를 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보게 나와도 이제 PCR 검사를 정확하게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진은 병원에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 치료를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약제 부작용이 올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좀 어려운 그 균 이름일 텐데 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요게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약제 내성이 많아진 그런 균인데 요게 이제 약제 내성이 생겨서 먹어도 제균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전신으로 퍼지는 게 문제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눈이나 심장, 뇌, 간, 피부 등등 전신으로 퍼질 수가 있어서 요거를 조기에 잡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그런 관계 고위험군 뭐 접대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게 특정 다수랑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균이 나한테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또 정말 뭐 매독 같은 경우도 이게 심장이나 이제 뇌로 간 걸 제가 이제 3기 매독이라 하는데 이거부터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2주 내내 항생제 주사 받고 있어야 되고 해도 휴증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냥 성기에만 있을 때는 주사 한 번 맞으면 치료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고위험군이시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관계가 있으시면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말하고 닳도록 얘기를 저희 해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병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균이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을 적정한 기간 동안 딱 써야 이제 항생제 내성 같은 상황이 안 발생하고 딱 맞춰 치료가 되는데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는 오히려 죽어야 될 균은 안 죽고 멀쩡한 균이 죽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멀쩡한 균이 자기가 있을 자리가 좋으니까 더 커지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오셔가지고 꼭 바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알맞은 처방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제일 많이 쓰는 항생제가 이제 도키사이클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드름 약이랑은 아예 병용 금기입니다. 되게 엄청난 약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사실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여드름 약 먹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알아서 구해서 먹으면은 정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신경하죠. 네, 신경 써서 진료 보셔야 됩니다.
위험한 접촉이 있었으면은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연히 만난 원나잇이라 하죠. 그런데 뭔가 상대방이 같이 있는데 파트너는 괜찮아. 왜냐면 내 파트너는 꾸준히 만나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나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괜찮은데 사실 이제 원나잇 상대방은 이제 뭐 다음날에 뭐 갑자기 막 성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검사를 한번 하는 걸 권고드리고 그런 거 아니고 내 성관계했던 파트너가 이후에 나랑 계속 만나서 그 이후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시면은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요로 개혁이라는 내용이고 교과서 내용에 기반해서 이제 최대한 쉽게 썼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강남과대 비뇨기과가 이제 이수역 시장 앞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의학 용어를 쓰면은 대부분 좀 못 알아들으시고 굉장히 풀어 설명해야 이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하나하나 좀 어렵게 써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본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비뇨기과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모든 단어를 최대한 쉽게 해서 뭐 초등학생이 읽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썼으니까요. 그런 것들 이제 초병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으셨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게 된 이유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여성 환자분들이 이제 수면 문제가 비뇨기과인지 몰랐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비뇨기과가 옛날에 이름이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름은 소변 관련해서 사실 모두 보는 과가 비뇨의학이기 때문에 그 성기만 조금 다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런 것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름이 바뀌었었고요. 저희는 이제 콩팥부터 이제 방광, 소변, 전립선 이제 까지 감염도 다 보고 교육도 보고 전문적 다 봐드리는 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변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으시면은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뭐 소변색이 이상한 것도 사실 뭐 저희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책 안에 일일이 다 담아뒀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비뇨약 질환이랑 관련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 있으시면은 비뇨약과 가까운 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성분들이 안타까운 게 많은 게 방광 질환이 다 방광염으로만 해서 항생제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소변 검사해 보면은 방광염은 명확하게 나오지만 다른 방광 질환들은 염증도 없고 근데 뭐 시원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별해야 될 질환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다 무지성 방광염으로 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도 더 쉽고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역시 관심 있게 책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쉽게 쓰긴 썼지만은 그래도 안에 있는 내용은 다 교과서나 논문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그래도 있죠. 너무 열심히 잘 쓰시죠. 예, 네. 그러니까 내용이 쉽다고 꼭 부정한 거랑은 네. 별개인 것처럼 네. 그쪽으로는 믿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